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암면외과의 최병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강암면외과의 진료 의뢰 시에 고려할 사항이란 내용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성종양 및 낭종 이런 것으로 의뢰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45번 불편으로 내원하여 방사선 이학적 검사 결과 44, 45 사이에 파이브로 오세우스 리전이 관찰되어 정밀한 진단 위에 의뢰해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판호에 보시면 40번 때 소구치 부위에 이렇게 방사선 불투과성 병소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는 정확히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실제 질환인 경우도 있고 환자분은 전혀 또 불편감을 못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그거 판단해서 CT도 찍어보고 필요하면 조직검사도 시행해서 실제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계속 저희도 추적 관찰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진단하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어렵다거나 아니면 환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거나 하게 되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구강암면외과나 상급 병원으로 의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치의학과에서 정밀 진단도 가능하고 또 조직 검사를 하면 보다 확실한 진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진료 의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실제 내용인데요. 매번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스트가 의심됩니다. 24, 5, 6, 7 자리에는 임플란트를 더 식립하실 예정인데 그런 내용들을 함께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마 이제 20번 대 부위에 더 임플란트를 식립하실 계획이신 원장님이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치 부위에 이렇게 큰 방사선 투과성의 병소가 관찰돼서 의뢰해 주신 건데 이 정도 큰 크기라면 국소마취로 적절한 제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단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겠죠. 비구개관 낭종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해당 치아들의 치근단 낭종이 커져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는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 수술 이렇게 필요하게 되겠지만 이제 그런 처치를 한 이후에 아까 선생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해당 부위는 다시 또 임플란트를 하실 예정이니까 그거랑 관계없는 해당 부위가 다 치료가 되면 다시 또 의뢰해 드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하실 내용, 앞으로 향후 계획, 그다음에 현재 뭐를 치료가 필요한지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주시면 그거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성종양, 당연히 개인병원에서는 처치할 수 없는 경우니까요. 이런 경우에도 어떤 상태였는지, 또 언제부터 봤는지, 또 선생님이 치료하신 내용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의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는 잘 안 보이는 연조직 병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의뢰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일단 악성종양은 그 자체가 이렇게 매끈하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봐도 해당 부위가 이렇게 좀 지저분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면 악성종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주저하시지 마시고 바로 의뢰. 왜냐하면 그 악성종양은 굉장히 급속히 병소가 커지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체돼도 수술 범위가 굉장히 커지고 그게 이제 중요 장기까지 침범하게 되면 또 생명에도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견하는 즉시 상급병원으로 의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당 부위가 매끈하지 않고 약간 지저분한 양상을 보이면 대개는 악성종양을 의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철전 외과술식, 그래서 상악동 부위에 너무 골이 없어서 상악동저 거상술이나 고리식술을 의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새는 선생님들 실력도 너무 좋아지셨고 장비나 기구들도 너무 좋아져서 직접 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그걸 당연히 역량이 되시면 하실 수 있는데 그거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이 있으니까 하시기 전에 반드시 환자에게 그런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주의사항 같은 거를 잘 말씀해 주시고 또 기록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부위 의뢰됐던 경우고요. 이렇게 토로스가 있거나 덴처 하이퍼플라시아, 또 알베올라 리지 디펙트,
그다음에 이레귤러 알베올랄 있지, 이제 덴처나 뭐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서 의뢰해주신 경우들이 있어요. 또 교정과에서도 교정과적인 치치를 위해서 의뢰해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좀 이렇게 매복치가 있어서 해당 부위에 임플란트를 하시고 싶어도 얘가 방해돼서 어려운 경우, 저희도 뭐 가까울 때는 국소 마취로도 빼지만 완전히 골 내에 있을 때는 전신 마취를 해야지만 뺄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의뢰해 주시게 되고요. 뭐 구치부가 정출됐다거나 또 메지알로 인클리네이션 됐던 경우에도 해당 부위 외과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도 많이 의뢰해 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내용 보시는 것처럼 26, 27 부위에 상악동 고성소를 포함한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으나 27 부위의 염증과 통증 소견으로 제거한 후 투역하였고 상태 호전이 없어서 의뢰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보시면 아마 여기 27번 부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아마 이제 선생님 하셨을 때는 뭐 본그래프트도 잘 하시고 이렇게 메시까지 써주셨는데 해당 부위가 이제 조금씩 노출되게 되면 잘 안 다치고 그 부위 혈류 공급이 이 메시 때문에 방해받기 때문에 치유가 아니라 오히려 자꾸 넓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깝지만 감염이 생기면 빨리 제거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큰 감염을 예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제 메시뿐만 아니라 해당 임플란트까지도 제거하게 되었는데, 이제 메시가 장점도 있지만 이런 경우 한번 감염이 되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선생님들 사용하실 때 주의해 주시면 좋고, 또 요새는 다 메시들도 잘 뭐 이렇게 다 접혀져 있는, 이렇게 그 해당 부위에 적절하게 디자인된 이렇게 다양한 기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사용하시거나, 하지만 합병증이 발생되면 적절한 처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적절한 처치가 잘 안 되면 아무래도 그 주사나 아니면 입원해서 이런 약물을 대량으로 투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즉시 의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상악동 내로 픽스처가 들어가서 제거한 다음에 해당 부위를 5, 6회나 봉합시술을 하였는데 계속 홀이 존재한다고 의뢰해 주신 경우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막 슈처해서 딱 그 해당 부위가 봉합되면 좋은데, 슈처할 때는 봉합된 것 같은데 치유되면서 다시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아마 경험해 보신 원장님들도 계실 거예요. 조직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주변 조직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봉합된 것 같지만 치유되면 다시 장력 때문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쉽게 막히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부위, 이렇게 해당 부위에 피슈라가 생겼을 때, 뭐, 팔레이트에서 플랩을 돌려서 막기도 하지만, 버칼에 있는 팻을 끄집어내서 해당 부위를 이렇게 폐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칼 팻 플랩을 이용할 때는 국소마취로는 좀 힘든 경우도 있으니까, 선생님들 한두 번의 처치로도 피스출라가 잘 막히지 않는다면, 이럴 때도 의뢰해 주시면 환자분들도 또 원장님들도 좀 덜 고생하시고 즉각적으로 해당 부위를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의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또 뭐 기타로는 뭐 이가 아프다, 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통증 이런 것들로 의뢰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요 부위를 발치했는데 해당 부위가 자꾸 아프다는 이유였어요. 여기 보니까 환자는 70대 환자인데, 원장님들도 요새 뭐 60대 환자들은 진짜 젊은이 같아요. 뭐 70대, 80대, 심지어 90대 환자들도 발치하시고 임플란트 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면 해당 부위 치유가 좀 지연되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부위가 적절한 시기에 치유가 안 되면 그 부위에 자꾸 반복적으로 감염이 되고 골수염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선생님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제 골다공증 약 아니면 뭐 류마티스 약 장기간으로 약을 복용해서 생기는 경우들도 있지만, 건강하신 분들도 아무래도 골 치유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 치유가 적절하지 일어나지 않고 자꾸 그런 염증이 반복되면서 골수염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의 투약, 또 필요하면 적절한 수술, 부골절제술과 같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상급병원으로 의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36, 7번 이렇게 해당 부위에 치조골이 다 흡수돼서 발치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그것만 먼저 보였지만 얘 내용을 보시면 어제 오전 직장 동료 주먹으로 한 대 쳤는데 그 뒤로 음식 씹을 때 불편해져서.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치과 의사니까 이 사진을 보면 이만 막 열심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씹을 때 아프니까 아마 여기 치아가 안 좋아서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면 이제 실제로는 여기 이렇게 금이 갔던 거죠. 뼈가 부러져서. 그러니까 선생님 저희도 그렇고 저희 학생들도 학교에서 지도하다 보면 이렇게 파노라마 찍고도 치아만 계속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파노라마에는 전체적인 앞골의 양상을 관찰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시야를 넓히셔서 다양한 부분까지도 좀 다 보시면 우리가 보지 못한 또 더 큰 질환이 있을 경우에 그에 적절한 진단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파노라마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물질 삼키는 사고는 뭐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데요. 발생했을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 소화기 내과나 호흡기 내과에서 내시경을 통해서 제거하기도 하고 저희 기구들이 이제 호흡기로 넘어간 경우에는 정말 위험하니까 즉각적으로 응급실로 전원해 주셔야 되지만 소화기, 그러니까 식도로 넘어간 경우에는 뭐 별일 있겠어? 뭐 이렇게 소화기관 통해서 나중에 배출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기구들이 워낙 날카롭기 때문에 그게 내장기관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 내장기관에 천공을 일으키면 또 그건 역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삼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급병원에 의뢰하셔서 꼭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특별히 제가 지혈되는 것만 따로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지혈되는 거를 때문에, 그러니까 출혈을 잘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혈하는 경우에 결국은 해당 부위를 적절히 찾아서 압박을 해주면 치과 치료 중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출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출혈 부위를 잘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압박을 가하지 못해서 계속 출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희 애가 어릴 때 봤던 동화책에 있던 그림인데 너무 저희 상황이랑 맞는 것 같아서 싫었는데 그 부분만 정확히 딱 압박을 하면 출혈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적으로는 대부분 압박되는데 환자가 이렇게 저희가 거즈바이팅에서 출혈을 제어하려고 할 때 환자가 잘 못 물어서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원장님이나 아니면 보조인력들이 멸균 거즈로 해당 부위를 강하게 압박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출혈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레진 스플린트라든가 서지칼 팩 이런 것들을 이용하거나 스폰젤, 외과용 거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혈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구적으로 할 때는 해당 부위 그 혈관을 찾아내서 지혈겸자로 찾아내고 그 부위를 봉합 결찰하거나 아니면 전기 메스로 출혈면을 소작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적절하게 시도가 안 될 때는 마찬가지로 전원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국소 마취 할 때 우리가 마취 효과도 있지만 그 마취제 안에 들어있는 혈관 수축제들이 지혈 효과도 일으키거든요. 근데 지혈 효과는 훨씬 더 늦게 나타나요. 그래서 마취하고 마취에 대한 효과는 1, 2분이면 나타나지만 지혈 효과는 5분 이상 기다리셔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국소 마취한 이후에도 좀 충분히 시간을 두시고 솔식을 시행하시면 그런 지혈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 질병이 있거나 어떤 약물 복용을 하는 경우에는
내과 주치의랑 상의해서 뭐 약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거나 또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뭐 상급 병원으로 전원의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응고제요법은 실은 계속 좀 바뀌고 있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좀 요새는 자꾸 약을 끊지 말고 시술해라 라고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약을 끊지 않고 또 시술하는 거는 출혈이 너무 많이 돼서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항응고제 방광기는 대략 10시간에서 20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발현에 한 2일 정도, 그러니까 당일, 그 전날 정도만 약을 중지해도 그 치과에서 시행하는 처치를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이후에는 뭐 출혈 조절을 위해서 뭐 국소지혈제를 사용한다거나 뭐 서지컬 팩, 스플린트 등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이런 환자들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뭐 치료 목적으로나 아니면 예방 목적으로 이런 약들을 드시는 분들이 많고 또 자기가 스스로 처방해서 드니까 스스로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도 또 많으세요. 그래서 문진할 때 그런 것들을 잘 물어보시고 그런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내과 주치의랑 상의하거나 아니면 그냥 예방적 목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드시는 분들이라면 적절하게 투약을 중단하는 기간을 가지시고 치과 처치를 시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투석 환자들을 이제 치료하실 때도 있을 텐데요. 투석하는 날은 이 헤파린 때문에 지혈이 잘 안 되니까 투석하는 날 이외로 약속을 잡으셔서 치료하시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잘된 유형 몇 개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7번 하방에 이렇게 낭종이 관찰된다고 그래 주셨던 분인데 적절히 선생님이 계속 팔로우업도 하면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크게 변화는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보인다고 의뢰해 주셨는데 여기 부위를 뭐 요새는 CT들이 다 있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런 걸 통해서 진단 가능하고 여기에 특별히 시스트가 없이 그 타고난 선천적인 디펙트로 보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동안 어떻게 팔로우업을 하셨고 어떤 검사들을 진행하셨는지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의뢰받는 입장에서도 진단하고 판단하는 또 환자한테 설명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뢰하실 때 이분은 그동안 하셨던 치료, 그러니까 46번 치음 부종과 농이 존재하여서 재수파술과 드레싱을 시행하였는데도 계속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이후에 부종과 더 악화되는 양상이 보여서 의뢰해 주셨던 건데요. 이렇게 그동안 하셨던 내용들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게 바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스웰링이 발생된 건지 아니면 적절한 치료 이후에도 발생한 그 원인을 찾는 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잘못된 의뢰 유형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보시면 골절 이후에 의뢰된 환자예요. 그래서 골절이 이렇게 양쪽 콘다일에 다 골절이 됐는데 이거는 치과에서 의뢰된 건 아니고 환자가 이제 성형외과 가서 이렇게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관절 수술은 전혀 정복하지 않고 치족을 이렇게 부위만 정복한 이후에 다시 재의뢰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다 전치 부위에 부정교합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교합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적절한 처치를 잘 못하고 나는 골절 수술은 다 잘 했으니까 하고 이렇게 오픈바이트가 생긴 거는 치과적인 문제야 하고 의뢰해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선생님들이 혹시 이런 환자를 보시게 된다면 이런 다른 콘다일 부위를 꼭 잘 살펴보시고 또 그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의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문진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환자가 성형외과에서 이런 수술을 받았는데 관절 부위에 대해서는 전혀 처치를 받지 않아서 이렇게 전치 부위에 개교합이 발생된 경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환자분은 사랑니 주변에 지금은 이렇게 크게 낭종이 생겨서 의뢰됐던 분이에요. 그래서 개인 병원에서도 이걸 초진 때부터 알고 있어서 자꾸 커지는데 아마 적절한 설명을 환자한테 안 해주셨었나 봐요. 그래서 환자가 나중에 이렇게 커진 다음에 또 이 해당 부위가 감염이 된 다음에야 의뢰됐거든요. 그래서 초진 때 알치게 됐다면 뭐 바로 의뢰해 주시거나 아니면 당장 증상이 없으면 환자한테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환자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환자가 나중에 어떤 고소라든가 쟁의 같은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여기 이제 발치한 이후에 그 부위가 치유가 안 돼서 굉장히 고생하는 주소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발치를 시행한 병원에서는 그거에 대한 뭐 적절한 설명이나 처치가 없이 그냥 뭐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막연한 설명만 듣다 보니까 환자가 이제 증상이 악화된 다음에야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치유가 적절하게 원래 예상한 대로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복용하시는 약물이라든가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적절하게 의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 빠진 의뢰해 주신 경우인데 그냥 환자한테 큰 병원 가보세요 이렇게만 의뢰해 주시는 원장님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러면 언제 하셨는지 또 어떻게 하는 과정 중에서 빠졌는 건지를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환자분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와서 불만을 얘기하시고 그 원래 원장님과 신뢰관계가 굉장히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악동에 임플란트 빠지는 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에 하나고 또 적절히 제거하고 후속 조치만 잘하면 다시 해당 부위에 다시 임플란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적절한 설명과 또 의뢰를 해주시면 그 이후에 다시 처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의료 분쟁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환자분은 수술 1회당 100만 원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하셨던 분인데 원장님이 해당 환자가 겁이 많다는 이유로 수술을 다 각각 시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열흘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하나씩 쭉 식립을 하신 거죠. 인접치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경우가 이제 너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말하면 보험 사기로 이거를 조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또 퇴직 경찰들을 많이 고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당연히 이런 게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보험금을 환자분이 수령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다고 이렇게 원래 외과 소식의 원칙 또 선생님들의 진료 계획과 맞지 않게 이런 걸 해주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 요새는 분쟁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은 당연히 잘 모르니까 자기는 보험금을 받고 싶은 마음에 원장님께 요구하거나 뭐 이렇게 기록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요청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선생님들이 곤란에 처하실 수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환자분에게 적절히 잘 설명해서 이해시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다 각각 심으셨던 분이에요. 또 요새는 설명의 의무, 그러니까 의료 분쟁이 됐을 때 원장님들이 특별히 의료과실이 없으면 결국은 이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 나는 그런 설명 듣지 못했다. 막 이런 경우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보험 가입하거나 물건 살 때 보면 깨알 같은 글씨들 되게 많이 보고 끝에 막 설명하라고 하잖아요. 이제 저희도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설명을 구두로 다 잘 하시고 충분히 환자들한테는 했는데 환자는 결국 나중에 나는 기억 안 난다. 그런 설명 들은 적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문서로 남겨주시고 이렇게 뒤에 서명 받을 수 있는 것도 해 놓으셔야 나중에 선생님들이 불이의 해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만 해서는 또 설명의 의무를 충분히 했다고 인정을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밑줄도 쳐주시고 가능하면 그림도 그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환자에게 내가 충분히 설명했다는 것을 제3자가 봐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조금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의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소수술이라든가 발치, 절개, 뭐 저희 관절강 세척술, 보면 이제 외과적 어떤 처치를 하게 될 때는 설명 물론 당연히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구두로만 하시지 말고 이렇게 종이에 꼭 문서로 남겨서, 물론 이 문서로 남겨놨다고 저희의 책임이 다 면해지는 게 아닌 경우도 있지만 없는 거랑은 또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료 분쟁이 되지 않도록 그런 설명서들을 잘 구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전원의 의무를 잘 못했을 경우도 있어요. 치과 처치 중에 선생님들이 못할 치료는 제가 생각해서는 외과 입장에서 뭐 구강암, 악교정 수술 이외엔 그런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개인 병원에서 적절히 처치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환자 치유가 지연된다거나 적절한 힐링이 되지 않는다면 한번 전원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전문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경험이 많으셔서 충분히 그런 환자를 볼 수 있는 역량이 되시더라도 문제가 됐을 때 전문의가 아닌데 왜 그거를 진작 전문의에게 전원하지 않았냐, 이런 곤란한 지경에 처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의 처치 이후에도 기대하셨던 것만큼 치유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들 중에는 실제 질환을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환자들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 또 우리가 아무리 최선의 진료를 다 해줘도 환자는 계속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 간혹 아마 직접 만나시거나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는 보신 것처럼 뭐 13번 발치 후에 GBR 시행했던 부위인데 그 다음부터 뭐 계속 아프다는 이유로 치주과, 구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소화기내과 막 이렇게 계속 여러 과를 전전하면서 계속 불편감을 호소하셨던 분들 케이스예요. 아마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처음에 문진할 때 잘 보시고 초기에 아예 바로 대학병원에는 이제 법무팀이라든가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부서들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대형 병원이나 상급 병원으로 의뢰해 주시는 게 오히려 선생님들 진료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어떤 진료 때문에 상급 병원에 의뢰하시는 건 아니에요. 환자를 적절히 케어하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환자 자체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할 것을 권해드리고요. 또 이제 교정한 다음에 교정한 이후에 정상 교합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그걸 해당 부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다른 부위에 불편감이 생겼다는 이유로 계속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또 이렇게 해당 부위가 교정치료 이후에 치조골 흡수가 일어나서 발치가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적절한 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환자 진료 의뢰 시 진료 의뢰서를 꼭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가 환자한테 설명할 때도 쓸데없는 오해를 만들지 않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진료 의뢰서에 이미 시술했던 내용이 있다면 자세히 기술해 주시고, 치과에서 치료하고 문제가 발생된 환자는 즉각적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야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적인 문제에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거든요. 미리 치료 계획을 모두 수립한 이후에 환자에게 설명하여 진료 의뢰하시면 저희가 진료 계획을 바꾸거나 비용이 다른 경우 설명이 되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병원마다 재료도 다르고 처치도 술식도 다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의뢰해 주실 때는 현재 상태 정도까지만 설명해 주시고 향후 치료 계획은 의뢰 받는 데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는 조금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악성종양이나 기타 심각한 질환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미리 의심되는 질환을 말하지는 말아주세요.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막 울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정확한 진단은
뭐 조직검사나 정밀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어떤 짐작되는 얘기는 안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낭종이나 양성종양도 그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법이 있으니까 저희가 치료하는, 왜냐면 원장님한테 설명 듣고 온 거랑 또 종합병원에서 말하는 거랑 설명이 다르면 환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치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치료하는 병원에서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고리식술이나 보철전 외과술식, 치근낭종시 신경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의 환자를 보내실 때는 치료할 범위에 대해서 딱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는 저희 병원에서 식립하겠습니다 라던가 낭종 제거 전 신경치료는 본 병원에서 하겠습니다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저희가 그런 걸 고민하지 않고 딱 할 수 있는 범위만 치료하고 다시 재의뢰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히 원하는 바 아니면 치료 계획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일반 치과에서 찍은 영상 사진을 USB에 담아 보내시는 경우 영상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이건 파일 등으로 CD에 담아 오시거나 또 다시 재촬영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환자분들은 내가 사진 다 찍고 왔는데 왜 또 찍고 오라고 하냐고 이렇게 컴플레인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뢰받은 환자랑 또 컴플레인 하게 되면은 또 다른 문제들이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뭐 거기서 다 촬영하시고 또 뭐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이런 걸 또 미리 보내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 촬영은 재촬영이 할 수 있다고 미리 한번 설명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입원 필요 여부나 입원 가능 여부는 환자 상태 및 병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원에 관련된 사항은 가능한 언급 안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병원은 뭐 병실이 부족해서 입원 못할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원장님들이 간혹 가서 입원 치료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에 입원 안 해주면 저희가 마치 환자를 거부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료 의뢰서에 빨리 혹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문구 당연히 마음 같아서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청탁방지법 이후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잘 봐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하니까 이런 정도만 기입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공항 가보신 지 오래 되셔서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뭐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뭐 임산부들 위해서 패스트 트랙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의 패스트 트랙은 정확한 의뢰서라고 생각됩니다. 선생님들 종합병원에 의뢰하실 때 이 병원에서 내 상황을 이걸 잘 알까? 설명을 잘 해줄까? 괜히 엉뚱한 얘기해서 오히려 내가 곤란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 당연히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확한 의뢰서를 함께 보내주시면 그러한 오해도 줄어들고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적절한 시술과 적절한 설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뢰서를 함께 보내주시는 것이 빠른 치료, 또 오해 없는 치료, 다시 선생님들께 곤란하지 않은 치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의뢰해 주시면 의뢰받는 사람도, 의뢰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모두 행복한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